돌아왔습니다. 현실 극복의 의지와 소망을 다룬 작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6작품을 쫙 배울 겁니다. 6작품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면은 이제 현대시의 작품은 다 끝이 나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잘 따라오시고요. 자, 마무리까지 한번 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목계장터입니다. 신경림 시인 하면은 또 우리가 언제를 떠올리죠? 그렇죠. 1970년대를 떠올리게 되죠. 뭐 지금도 이제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라든지 뭐 고향길이라든지 이런 시들을 보면은 그 7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화, 도시화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자, 하늘과 구름이 나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의인화가 됐고요. 하늘과 땅이요, 구름과 바람이 들어갑니다. 구름과 바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긴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잔바람도 표시. 바람도 이제 잔바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흘에 나흘 찾아 밥값은 파는 가을 볕도설은 박물장수 되라네. 박물장수.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의 이 대상들의 이미지 보세요. 구름이나 바람은 다 어떤 대상들입니까? 흘러가는 거죠. 구름도 흘러가고 바람도 불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잔바람도 마찬가지죠. 박물장수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이 서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화장품 내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소재는 바로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방랑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방랑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늘과 땅이 나보고 그냥 떠돌이 이미지, 떠돌아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은 들꽃이 되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은 잔돌이 되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산소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자, 산소리와 물려오는 샘물체야 되겠죠.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무엇이요? 풀과 바위는, 여기서 이제 풀과 바위는 무슨 대상입니까? 풀과 바위는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은신처가 되는 거죠. 피할 곳. 은신처가 되는 겁니다. 숨을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견뎌내려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민물새우 끌어없는 토방툇마루. 자, 민물새우 끌어없는 토방툇마루 뭡니까? 향토적 이미지죠. 향토적 시어가 되는 거고요. 석삼년의 한 이래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시는 떠돌이가 되라네. 자, 떠돌이. 근데 이 앞에, 자, 일단은 보세요. 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들꽃과 잔돌의 이미지. 여기서 피하는 것도 하나의 공간적 배경이죠. 얘네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정착의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거. 여기에 머물러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떠돌이가 결국 또 뭡니까? 방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요, 잠깐 쉬는 거지 거기에 영원히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마지막은요,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결국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요? 그렇죠.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의 갈등, 방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에 머물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겁니다. 떠돌이의 삶을 살면서 정착할 곳도, 그렇다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요, 바로 떠돌이 민중의 삶과 생명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의 갈등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주제를요,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우리 민중의 떠돌이 삶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은요. 일단 운율부터요. 운율은요. 뭐뭐하네, 뭐뭐하네 할 때 뭐뭐네의 반복이 되고 있죠. 뭐뭐네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군의 형성이죠. 이걸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은요. 지금 보면은 대구법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쵸? 지금 문장의 구조가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법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면서 주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는 이 왼쪽의 시어들과 오른쪽의 시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랑과 정착의 이미지를 대비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표현상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 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로 넘어갈게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 이 시는 예전에 막 학력고사 시대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뭐 교과서에서도 많이 빠지고요. 좀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시죠. 요즘 이 시들을 학생들을 만약에 가르치다 보면은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에? 이거 뭔데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모르지만 아마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봤던 기억은 날 겁니다. 자, 보세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지금 남의 땅. 현실이죠. 일제강점기 현실을 얘기합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빼앗긴 들. 우리 조국을 상징하고요. 봄은요, 광복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올 수 있는가라고 일단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어 볼게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자, 이어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당연히 긍정이죠. 긍정의 이미지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온몸에 햇살을 받고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봄을 맞아서 막 이렇게. 우리 왜 가끔씩 날씨 좋을 때 우리도 모르게 미친 행동들을 하잖아요. 막, 와! 막 이러고 막. 가을 가면은 이제 괜히 낙엽 막 이렇게 떨어지는 데 가면 그 낙엽 막 머리에다 뿌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봄을 맞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자, 의인하네요.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자, 이렇게 좋은 봄 하늘에 왜 조국은 침묵하고 있느냐? 현실을 재인식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는 조국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답답하라 표시하여 화자의 심리는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기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바람 동그라미.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 반갑게 웃네. 종다리 동그라미. 아씨같이 지구법이죠. 반갑게 웃네. 의인화도 되고요.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 동그라미. 간밤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자, 3단 같은 머리, 보리밭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3단 같은 머리에 비유했습니다. 역시 의인하고요.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눈을 안고 너는 착한 도랑 표시해놓고요.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역시 의인합니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곳에도 인사를 해야지. 나비 제비 동그라미.
맨드라미 들맞고 동그라미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도 호미를 지어다오. 호미 동그라미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비유법이죠.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여기까지 묶으세요. 어디서부터요? 라부터, 즉 4연부터 여기까지 묶으세요. 자, 2연에서는 봄을 맞이한 화자의 기쁨이었습니다. 3연에서는 현실 인식을 통한 답답함이었어요. 근데 4연부터 어디요? 4, 5, 6, 7, 8연까지예요. 4연부터 8연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봄을 즐기는 화자의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봄을요,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거예요. 맞이하면서 즐기고요. 그 즐기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 그렇죠? 의인법을 통해서 주로 그 자연물들이 다 살아있는 생명, 즉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표현하면서 그 봄을 만끽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어떤 시름이나 그 어떤 생각도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막 나가다가 갑자기 깨닫습니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오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서없다 답을 하려무나. 다시 현실 인식입니다. 나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이 부정적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한 겁니까? 봄을 만끽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막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떤 거와 같았어?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너무 설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뭐하고 있니? 어디 가니? 너 뭐 찾고 있었니?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대묻죠. 우서없다 답을 하보라. 이 우서없다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거니까 자조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서없다 자조적.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옷은 동그라미, 푸른 설은 세모미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실령이 짚혔나 보다. 자, 다리를 절며 표시할게요. 다리를 전다라는 거는요, 표면적으로는 피곤함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라는 것이 이제 다리가 이제 오래 걸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바로 불균형을 얘기합니다. 심리적인 불균형, 바로 무엇? 푸른 웃음과 푸른 설움으로 인한 다리를 절며. 푸른 웃음 바로 뭡니까? 봄을 즐기는 화자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푸른 웃음이 뭐라고요? 봄을 즐기는 화자의 태도예요. 푸른 설움은요, 나라를 빼앗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푸른 웃음과 푸른 설움은 바로 화자의 현재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년,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건 뭡니까? 현실 인식이죠.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광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뭐 하면은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그러니까 바로 이 글을 읽는,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봄을 즐기지만 말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떤지도 인식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어떤 생각들도 좀 하면서 살자,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보세요. 국토 회복의 염원이 되는 겁니다. 국토 회복의 염원. 자, 운율상의 특징은요, 여기는 보면은 뭐뭐하다의 반복과 뭐뭐하네 이의 반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수미상관. 자, 변형된 수미상관도 하나의 운율 형성 요소입니다. 변형된 수미상관. 자, 표현상의 특징 뭐 있습니까? 의인화. 그렇죠? 의인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유법, 그러니까 비유법 많이 나타났죠. 의인화와 이제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립적 이미지 역시 시어의 사용도 두드러졌죠.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사용,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사용. 대구법, 이것도 쓰이고 있고요. 대구법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상전개 방식은요, 다시 한번 수미 상관이 쓰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데에도 보면 오는 간에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면서 그 광복의 기쁨을 누리자, 이런 내용의 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날이 오면 시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조금 이제 과격합니다. 과격한데 저는 이 시를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좀 약간 두려웠어요. 두렵다기보다는 좀 약간 잔인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좀 있으면 보여집니다. 그만큼 그런 잔인함을 표현할 정도로 이 시는 그만큼 간절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날이 오면 반복이죠. 자, 반복과 대구법입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삼각산은 춤을 출 수 없죠. 그러니까 의인화. 그 다음에 삼각산은 대유법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산의 이름인데, 자, 북한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요. 북한에 있는 산 아니에요. 서울에 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조국이라는 대유법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자, 한강도 역시 대유법입니다. 삼각산과 한강은 대유법이에요.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날이 오면은 할 양이면, 이거니까 바로 뭡니까? 가정법 쓰세요. 가정법입니다.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직유법,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고전설화를 차용했죠. 고전설화 차용 모티브. 그래서 내가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겠대요.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서리법, 한이 남지 않는다. 한마디로 나는 뭐 한다면, 조국의 광복이 온다면, 그날이 이제 여기서는 조국의 광복을 상징한다고 볼 때, 광복이 온다면 난 뭐 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즉 희생자적 태도도 드러나고 있죠. 내가 내 머리 쳐가지고 종을 울리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옛날에 이제 은혜 갚은 그 까마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나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조국이 독립만 될 수 있다면 난 괜찮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연, 그날이 와서, 오호 그날이 와서. 자, 반복이고요. 오호, 영탄적 어조죠.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 거예요. 육조한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자,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격해지는 거야.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 이거요. 좀 약간 잔인하죠. 드는 칼로요. 그러니까 잘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을 벗겨. 막 갑자기 막 나가가지고요. 가죽을 막 벗겨. 하고 몸에 가죽을 이렇게 벗겨가지고요. 그걸로요 북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 북을 둥둥둥둥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잔인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자, 이 우렁찬 그 소리는 바로 뭡니까? 독립이 왔을 때 사람들이 뛰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이걸 외치는,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자기가 죽어도, 만약에 그날이 온다면 나는 내 가죽을 벗겨서 이걸로 북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약간 잔인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만큼 화자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강인합니다.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요, 바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주제 볼까요? 조국 광복의 간곡한 염원입니다. 그래서 조국 광복의 간곡한 염원. 자, 오늘은요 어떻습니까? 그날이 오면. 자, 이런 시구의 반복. 그래서 시구의 반복이 그날이 오면과 밑에 그날이 와서 이런 것들이 있죠. 시구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아까 했던 것들 있죠. 반복, 대구, 대유, 의인, 그 다음에 자, 여기 내용은 보면 어때요? 막 약간 너무나 좀 말이 안 되죠? 과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설화차용 모티브까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은요,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왜? 앞에는 광복이 되기 전, 그 다음에 광복이 된 이후.
이 이야기를 가정해서 쓰기 때문에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그 다음 시를 보면요. 현대인들의 고독과 우수, 그리고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시입니다. 자, 김광균이라는 시인이 딱 나타난다면 우리 김광균의 이제 바다와 나비를 좀 많이 알 텐데요. 일단은 이 시인의 시는요, 제일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미지즘입니다. 그러니까 시 안에 정서를 드러내는 것보다는요, 바로 이미지 위주의 시가 줄을 이룬다는 거죠. 감각적 심상이 줄을 이룬다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인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마을을 뜻하는 제목인데 그 마을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얀. 자, 시적 허용이죠. 하이얀 모색 속에 피어있는 산엽촌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아란 역시 시적 허용. 그러니까 하이얀, 파란 역시 어때요? 자, 이렇게 색채감을 드러내는 시를 사용하고 있죠.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파란 역등을 다른 마차가 한 대 잠기어 가고, 자, 이거 공간을 이동하는 부분이죠. 바다를 향한 산마룻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위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자, 새빨간 노을 시각이고요. 젖어 있었다 촉각이죠.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바로 뭡니까? 산엽촌의 이제 풍경을, 저녁 풍경을 드러내고 있는데 멀리 보이는 풍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원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람에 불기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갈대밭에 묻히인 돌다리 아래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엔 한낮의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드른 꽃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자, 이거는 긍정의 이미지네요. 긍정의 이미지인데 역시 어떻습니까? 도시의 어떤 쓸쓸한 풍경이 제시되고 있죠. 방금 아하 하는 그 웃음소리가 있던 벤치가 아닌 떠나간 자리니까 텅 빈 공간, 오히려 쓸쓸함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외인묘지의 어두운 숲을 뒤엔 밤새도록 가든한 자, 별빛이 내리고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인 손길을 저 10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채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지규법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푸른 종소리 뭡니까? 공감각적 심상이죠. 자, 어떻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제 밤 10시가 돼서 댕댕 울리는 종소리를 형상화한 표현이죠. 자, 여기에서 정서는 뭡니까? 자, 정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분위기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쵸? 바로 그 분위기는 바로 도시의 어떤 쓸쓸함, 공허함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법들이 바로 뭐였습니까? 시각적, 청각적, 심상, 즉 감각적 이미지에 두드러진 사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운율감을 드러내는 요소는요. 자, 뭐뭐다, 뭐뭐고의 반복입니다. 역시 뭐뭐다와 뭐뭐고의 반복. 그 다음에 시적 허용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였습니다. 시적 허용. 두 번째 이제 표현상의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얘는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감각적 이미지의 두드러진 사용입니다. 감각적 이미지의 두드러진 사용을 통해서 그 쓸쓸하고 공허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의 사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직유법, 그 다음에 색채 대비, 자, 이런 것들도 다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직유법, 색채 대비. 그 다음에 자, 1원부터 마지막 연으로 내려오는 시상전개 방식은 자,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써놓으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외인촌의 이미지는 굉장히 어때요? 쓸쓸하고 공허한 이미지 등장하죠? 자, 그 옆에 있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와사등입니다. 와사등.
와사등은요, 이제 그 예전에 사용하던 그 가스등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 우리 지금 보안등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거의 가로등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걸 보안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안에 약간 가스 같은 게 들어있어서 소리가 치 이런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게 이제 그 골목골목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 이렇게 봐도요. 지금 바깥의 풍경을 살짝 보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나타나진 않아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요즘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그 골목에 이제 그 가로등, 보안등이 하나 이렇게 딱 켜져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참 하나의 어떤 골목길의 어떤 정겨운 이미지였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와사등은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차단한 표시해놓고 이건 차디찬이라는 뜻입니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표시해놓고요. 하늘에 걸려있다. 차단한 빈. 자, 이거는 원래 우리가 쓰던 시어가 아닌 빈도 빈. 그래서 시적 허용이고요. 차단한도 시적 허용. 시인이 만든 겁니다. 차디찬이라는 뜻을. 자, 내 홀로 역시 시적 허용이죠.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자, 이 슬픈 신호는 바로 와사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와사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와사등을 바라볼 때 화자의 심리 뭡니까? 뭔가 나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 어디로 가라는 거지? 나 홀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쓸쓸함, 공허함 이겁니다.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젓고 자 해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역시 의인어입니다. 이건 이제 화류법으로 보시면 돼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으니까 나래를 젓고 긴 여름해가 황망히 나를 접는다는 건 이제 해가 진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 늘어선 고층 표시해놓고요.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창백한 묘석같이 비유네요.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비유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사념 생각이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는 건 그런 도시의 이미지에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죠. 일단 이게 도시라는 걸 상징하는 시어는 바로 고층 빌딩, 고층과 함께 밑에 야경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도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 그 도시의 어떤 대표적인 밤 야경의 대표적인 부분들 뭐 홍대의 밤거리라든지 뭐 명동의 밤거리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쓸쓸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시의 골목의 어떤 그 밤거리를 본다면은 굉장히 쓸쓸하고 이렇게 허무한 모습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공감각이죠.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겪구나. 또 심리네요. 밤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릴 때 나는 슬픔이 가득 찬다 이겁니다.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자, 1연과 마지막 연은 같죠. 숨이 상관입니다. 근데 행이 바뀌어 있죠. 행이 바뀌어 있습니다. 결국 1연과 마지막 연은요.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표현으로 숨이 상관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의 정서가 어떻다? 그렇죠.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화자는요. 도시에서 느끼는 쓸쓸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주제 보세요.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 나와있죠.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느끼는 겁니다. 운율상의 특징 수미상관 운율형성 요소입니다. 수미상관 그 다음에 다 이거는 다가 이렇게 막 나와 있진 않죠. 그래서 수미상관이 여기서는 운율형성 요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은요. 감각적 이미지의 두드러진 사용.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의 두드러진 사용을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감각적 이미지의 두드러진 사용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화류법 있었죠? 화류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화류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직유법 많이 쓰이고 있죠? 직유법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상전개 방식은 수미 상관이 시상전개 방식,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맞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와사등이라는 시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의 쓸쓸한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끝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는요, 이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시입니다. 첫 번째 이제 추억에서라는 박재삼 시인의 작품입니다. 이 추억에서는 기영도의 엄마 생각이라는 작품과 항상 연결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기영도의 엄마 생각 써놓으세요. 기영도 시인의 엄마 생각이라는 시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추억에서 박재삼의 추억에서는요, 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진주장터 생어물전, 진주장터, 진주라는 구체적 지명이 나왔죠. 이건 향토적 시어입니다. 공간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생어물전은 생선 파는 가게를 얘기하죠. 그 엄마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생선 파는 장사입니다. 생어물전에는 바닷빛이 깔리는 해 닿은 어스름, 시간적 배경이죠. 늦은 오후가 되겠네요.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울엄매는 우리 엄마를 울엄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거는 사투리 사용입니다. 사투리 사용을 통한 향토적 이미지의 시어 사용. 사투리 사용입니다. 향토적 이미지예요. 핏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자, 진주장터 생어물전에서 장사를 하시는 우리 엄마. 저녁이 다 되었는데 아직 뭘 팔지 못해요? 그렇죠. 생선을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돈을 쥘 수가 없겠죠. 근데 생선 눈깔을 딱 보니까 어떤 색깔이야? 은색이에요. 마치 뭐 같아요? 동전 같아. 이 생선이 팔려야 돈이 들어오는데 생선은 안 팔리고 생선은 안 팔리고 이 생선이 그대로 있어요. 눈깔들을 보니까 돈이 안 되네. 안 팔렸으니까. 서럽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울엄매야 울엄매 할 때 그 울엄매는 우는 엄마야 우는 엄마라는 뜻과 우리 엄마라는 중의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엄매는요 쓰세요. 중의적 표현 우리 엄마 우는 엄마 두 가지를 다 써놓으면 됩니다. 우는 엄마 우리 엄마. 별밭은 또 그리 멀리 별밭 표시해놓고요. 별밭은 희망을 상징하죠.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자, 별밭은요 희망을 상징하지만 우리 오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골방에 있어요. 골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처박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밭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누이에게는 희망은 없어. 단지 뭐만 있어요?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겨울에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현실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연과 2연에서는 화자, 그러니까 대상이 어머니였다면 3연에서는 오누이로 바뀝니다.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반복을 통해서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오누이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주남강 말때에도 진주남강 역시 구체적 지명을 썼죠. 오며 가며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땠을꼬 안타까움이죠. 진주의 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진주에서는 가장 큰 강이고 그 중간을 흐르는 강인데 이 강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요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에 돌아와요. 못 봐요.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낮이 아니면 강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엄마. 근데 돈이라도 많이 벌면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돈도 못 벌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는 어때요? 난 왜 이렇게 개고생만 해야 되나 라는 슬픔이 잠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커서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들로서 드는 거죠.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같이 역시 지규법이네요.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거. 그 옹기라는 건 항아리를 얘기하거든요. 항아리 이렇게 보면은 겉에 이제 막 돌멩이가 하나둘씩 박혀 있어서 이렇게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그 빛, 반짝반짝하는 빛이 흡사 어머니 눈에 고인 무엇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눈물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머니의 한을 형상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그리성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어머니의 한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주제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자, 표현상의 특징 적으세요. 첫 번째는 향토적 이미지의 시어 사용. 향토적 이미지의 시어 사용. 향토적 이미지의 시어 사용. 그래서 여기서는 향토적 이미지의 시어는 진주남강처럼 구체적인 지명도 있고요. 울엄매야 울엄매처럼 사투리 사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적 이미지의 시어 사용. 두 번째, 자, 바로 뭐예요? 한의 형상화. 한의 형상화. 어머니의 한을 형상화했죠? 한의 형상화. 한의 형상화. 그 다음에 직유법. 직유법, 중위법. 직유법과 중위법. 그 다음에 이제 시상전개 방식은 뭡니까?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그 다음에 시간, 과거, 회상을 통한 시상전개. 대상의 변화, 과거, 회상을 통한 시상전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 시를 보면은 집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떠오릅니까? 반드시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잠시 생각이 잠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 성인들의 눈에는 눈가가 촉촉하게 적셔질 만큼 그런 어머니가 현재 살아계시다면 좀 덜하겠지만 돌아가셨을 때 그 생각 너무나 간절하겠죠. 그리고 이제 고시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계신 어머님들을 떠올릴 때 또 약간 마음이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정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상하면서 공부하다 보면요 오히려 더 시가 쉽고 재미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잠오사라는 현대시조입니다. 총 40세 연시조고요. 여기서 일부만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바리밥 남주시고 잡수느니 찬 것이며. 이런 건 이제 대구법인데 바리밥이라는 것은요. 남을 준대요. 바리밥은 어떤 밥이에요? 좋은 밥이죠? 뜨뜻한 밥이에요. 그리고 잡수느니 찬 것이며. 어머니는 찬밥을 먹어요.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그러니까 두둑히 다 입혔다는 건 뭘 입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남은 바로 누굽니까? 자식들입니다. 자식에게는 따뜻한 밥, 속옷을 입히고요. 자신은 찬밥과 얇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이때 보공이라는 건 죽은 뒤에 그 관에 이렇게 시체를 담아 놓고 그 죽은 사람이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거기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 끼워 놓는 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공이라 그래요. 그 보공되고 말았다는 거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강이 어느 강가? 사투리네요. 압록이라 여짜오니 고국산천이 새로이 설월하고 치마끈 드시려 하자 눈물 벌써 굴더라. 고국산천이 새로이 설월하고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조국을 떠나는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한이죠. 그리고 안타까움입니다. 조국을 떠날 때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1930년대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중국의 만주나 러시아 등지로 유랑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갔지만 역시 그곳에서의 삶은 녹록치 않았죠. 그래서 밀수라든지 이렇게 이런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정착해서 만주나 또는 그쪽 연변 쪽 그쪽에 이제 조선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서러라에도 아들도 딴몸이라 무덤풀 우군 오늘 이 살부터 있단 말인가. 빈말로 서른 양함을 니나 믿지 마옵소. 자, 이거는 지금 뭡니까? 내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불효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탄식, 그러니까 믿지 말라. 빈말로 서른 양함을 누구나 믿지 마옵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서러워하는 것이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정말 서러워하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또 죄책감, 안타까움 때문에 어머니 제가 이렇게 울고는 있지만 이 울음 믿지 마세요. 저는 정말 불효자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우침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잠오사는 결국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는 시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대 시조가 나올 때는요. 일단 현대 시조의 내용 잘 보고요. 형식은 고전 시조와 크게 다르지 않죠. 다르다면 약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고전 시가는 초장, 중장, 종장이 딱 정해져 있고 3장 6구 45자 내외지만 현대 시조는요 그것을 초장, 중장, 종장을 1연, 2연, 3연으로 구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장의 첫 세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형식상의 특징에서 한번 나중에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시는 대부분 다 그 형식을 좀 지켰던 시입니다. 그래서 평시조 형식이 물씬 풍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조 같은 경우는요. 현대 시조긴 하지만 고전 시조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금 감은 좀 오시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기억하고 있던 많은 어떤 내용들. 근데 꼭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일단은 제가 해석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읽어 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들을 바라봤을 때 그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연습하시고 한번 계속 하다가 모르는 것도 질문도 하시고 이러면서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